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2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5.18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문제를 두고 대립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가 주최하는 추모제에 초청받았습니다. 5.18 관련법 통과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이라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은데요. 정치 진영을 넘어 5.18을 기억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메시지를 정치권은 바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의 주제는 우리들의 5월이라고 합니다. 보훈처는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게 한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둔 역사의 페이지를 정치권이 어떻게 채워나갈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재분배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층 민심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는 거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치권 소식 살펴보기 전에 코로나19 집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9명이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이제 9명이 늘어난 건데 주말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좀 줄어든 측면이다. 이걸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흘 연속 600명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많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느낌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이제 좀 유형별로 보면은 597명이 이 중에 국내 발생 환자였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192명, 경기가 148명, 인천이 12명, 수도권에서 352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감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뭐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또 성남 요양병원 등에서 10명 이상의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계속됐고 강원도 철원에서는 군부대에서 22명이 강릉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도 이제 99명으로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좀 집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 전주에 비해서 확진자가 한 4.5% 오히려 증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거죠. 이게 최근에 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고리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에서의 이런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방역 당국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대목이 뭐냐면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일평균 590.9명이었는데 그 직전 주보다 25.6명이 이제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른 방역 지표를 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감염 경로를 이제 아직도 조사 중이다. 이렇게 나타난 사례 비율, 그러니까 즉 감염 경로가 불명이다라는 비율은 3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주 0.94에서 지난주 0.99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1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확진자가 충분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이것보다 더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에 지금 안심할 상황은 또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이 또 높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이 여전히 이제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이런 수치도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유흥시설, 노래방 등의 이런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산밀 환경의 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완전히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도 상당한 위험을 지금 감수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해서 여러 행사나 모임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방역 당국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공간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이 대형마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경주시에 이제 홈플러스 관계자 1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어제 5명, 오늘 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8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동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지난 14일 이후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 중에는 이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검사 공고를 받았는데 검사를 미룬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밖에 대구 달성군의 이제 이슬람 사원에서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이슬람 금식 기도 기간을 보내다가 12명이 확진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가정의 달까지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종교단체발 1차 그 대유행이 있었던 곳이고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식 기치가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9시까지의 신규 확진자는 47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제 같은 시간하고 비교해서는 8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총 500명대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일부 뒤늦게 반영된 결과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일주일 전 월요일인 지난 10일 날 동시간대 집계치 446명보다 많기 때문에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바짝 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미국을 입국할 때 차별받을 수 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온라인상에 퍼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방역당국이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은 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백신인데 또 이 해당 어떤 국가의 해외 정상들도 지금 이 백신을 맞은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이 미국 입국 이 시에 차단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괌에 갈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괌의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한 것이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한 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지금 상당한 의문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백신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정을 한 그런 나라는 없고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야당 의원이 또 이런 의사 출신 야당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특히 정치인들의 얘기는 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이 저렇게 의사 출신이라는데 당연히 이 말 뭐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자꾸 뉴스를 보니까 자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져서 여러모로 또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인 것이고 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시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사실은 방역당국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도매금으로 또 무시를 당하는 네. 그런 일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인이면 더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이 중증 이상 반응자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이 길랭 발해 증후군이라든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라든가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이제 받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근거 자료 불충분 증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6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중에 2명은 이 길랭 발해 증후군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또는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심부정맥 혈전증, 급성 심근염 등인데 이 6명은 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신고할 당시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는데 뭐 이 각각의 어떤 사례에 따라서 이제 인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안 난 이런 사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는 앞서 알려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사례인데 이 사례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제 미국 방문을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한국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이제 시행할 것 등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이 결국 이제 21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마 백신 협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인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백신 스와프를 통한 이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 등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특히 미국 제약회사의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이 결론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하고 첫 주례회동하는 자리에서 최근 당정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결정을 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 원칙을 조속히 결정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사이에 22일 국무위원들과 워크숍을 열어서 네.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에게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좀 당정청 간의 부동산 대책 논의가 좀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사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려서 시장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충격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라. 이런 주문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당청 간의 손발을 좀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네요. 그렇습니다. 강남,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이렇게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지금 쭉 들으셨지만 서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청장들은 재산세, 종부세 등과 관련된 민심 위반이 상당하다라는 우려를 좀 전달을 했고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달라 이런 측면에 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진 데다가 이런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건축 현안이 달려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재산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에 지자체의 세입 감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네. 일단 당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 이 구청장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전달을 받았고 특위에서 앞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뭐 결론이 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좀 빨리 결론이 좀 나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긴 하겠지만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른바 이제 그 종부세 완화 방안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이제 내놨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면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존 방향과 역행되는 것이고 특히 양도세 중과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준 후에 시행을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또 유예해야 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처방과 진단이 지금 엉터리다라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당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특히 이제 대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여론이 조만간 나올 이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송영길 대표가 여론의 시험대에 오른 형국인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당정청 간에 이제 견해가 일치하는 대목이 재산세에 관련돼서 재산세 부과 기준은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6억에서 9억으로.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에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6월 1일부로 어쨌든 이 과세 기준이 이제 좀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또 지금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보셨듯이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6월 1일까지 꼭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이후에 사실은 좀 논의를 이제 좀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이 확정이 되더라도 종부세의 경우는 11월 달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중간에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견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 지금 이제 이미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지만 또 계속 이렇게 백과쟁명식으로 논의가 이렇게 저렇게 돌출되는 것 또한 여러 혼란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이제 내부에서 큰 방향이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를 하고 그 그림에 맞는 대책을 이제 좀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의 시간에 정부의 승패가 달렸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단단하게 결속해서 국민들의 안심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
국정 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면서도 민심도 가감없이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백신 접종하고 부동산 문제를 꼽았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민심을 제때 좀 반영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최선을 다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당의 충고를 따르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야당 대표들하고도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요. 일단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는 좀 중요 법안이나 정책은 사전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달라. 또 야당에도 잘 설명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고 여기에 김부겸 총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설득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여당 의원에서 조선시내에다 나오던 어디서 감히 이런 표현도 듣고 있는데 과거에 오만하고 고압적 태도가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최근에 문정복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 간의 설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당은 잘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엉뚱한 길로 간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고 쫓아갈 것이다라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정책 개법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부겸 총리는 일단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정의당이 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는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 하면 가장 먼저 국민통합이 떠오르는데 좀 더 빨리 총리가 됐으면 국정기조가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라면서 덕담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는 안 만났어요? 원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때문에 김부겸 총리 예방을 받지 않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네. 김부겸 총리가 그러면 좀 이 오후 늦게라도 국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라인 대폭 경질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 건의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부겸 총리도 여당 단독으로 임명이 강행 처리됐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에 여당 5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또 중선관위 상임위원도 과거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중립적 관리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또 시정해달라고 건의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부겸 총리는 그런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감히 그런 정권이 어떤 정권이 그런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걸 획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고 야당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야당의 의견 청와대에 전달해 주겠죠, 김부겸 총리가. 그렇습니다. 뭐 전달을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서로 이제 좋은 협력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상당한 우려가 있죠 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뭔가 좀 힘겨루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김기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좀 지난번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때나 아니면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뭐 인사청문이나 아니면 국회 인준동의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갈등이 생겨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석 부대표랑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석 부대표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회동을 했는데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이 국민의힘 입장하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 여당의 입장이 좀 부딪히면서 결론이 이제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제 얘기해 온 것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 야당이 이 문제로 좀 발목 잡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거듭 이제 법사위원장은 원래 우리들 것이다. 내놔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인사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절차가 법적으로 이제 26일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날짜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여서 이 사이에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겠는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근데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26일이 되기 전, 즉 25일까지 그러면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냥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좀 진행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바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보이콧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뭐 강행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제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또 법사위원장을 또 여당이 그냥 강행 처리하는 것도 선출을 강행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위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어쨌든 원래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인데 네. 지금 원내대표가 돼서 이제 법사위원장 공석이 된 것이고 또 법사위 간사가 백혜련 의원이었는데 백혜련 의원도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공석이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법사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선출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럼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국은 선출해야 되는데 그 선출하는 그림을 그러면 야당하고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 총체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뭐 다시 할 거냐. 근데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는 건 또 안 맞다. 이런 주장이 또 당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듭을 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 뭔가 획기적인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야 간에 좀 어떤 의견의 일치를 봐서 뭔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같이 선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첫 걸음인 건데 그 걸음이 이제 안 내딛어질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파행이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또 하나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사위원장 문제와는 또 별개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가 원래는 이제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으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수원지검 출석 요청을 거부하다가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 직전에 서면 조사에 응했다. 이런 네. 내용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는 게 야당의 계속되는 주장이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요직들이 공석일 때 끝없이 계속 이제 후보자로 거론돼 왔다. 이 뭐 돌려막기 인사도 아니고 뭐냐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이런 이제 좀 기류를 비춰봐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근데 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갈등이 일어날 만한 요인이 되는 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배경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 이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황보승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임혜숙 장관 임명 배경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게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당은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짜 뉴스로 생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원내대변인이 아니면 말고식의 마녀 사냥에 이어서 영부인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를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당 의원들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희 청와대 정무석의 경우에는 네. MBC 라디오 오늘 출연을 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이다. 아주 구태 정치다. 최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루머나 의혹을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입장까지 밝혔다고 하는데 좀 뭔가 여야 간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의 배우자 즉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막 이 본인이 뭐 이렇게 점 찍은 인물이 뭐 장관이 되고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국정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주장을 근거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상당한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비유하자면 폭탄들이 계속 지금 그 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하루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들이 다 광주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네. 5.18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봉화까지 검찰과 언론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비판한다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의혹이나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언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당의 이 대선 주자들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낙연 전 대표도 광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광주에서 사실상의 뭐 대권 선언에 준하는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지금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이나 촛불 정신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는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좀 했습니다.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는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된다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핵심으로 하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하는 이러한 개헌을 이제는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이런 것들을 이 헌법에 이제 추가해야 되고 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지방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한 이런 어떤 개헌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개헌 주장하면은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꼭 이제 같이 얘기하기 마련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오늘과 내일 호남에 머무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북 군산을 방문을 해서 전북도와 이제 경기도 간의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이런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서 업무 협약을 좀 맺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독점을 허물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 그게 이제 공정 경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지사는 광주로 이동해서 이 광주의 구청장들하고 만남을 갖고 5.18 민주묘역을 찾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좀 지지세를 다져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지금 광주를 찾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서 광주를 찾았는데요. 사실 이제 2004년에 처음으로 참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광주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광주 전남 시민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5.18 정신의 핵심은 민주화 공화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원희룡 개주지사의 경우에도 같이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 12살의 나이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 전재수 군의 친형 전재룡 씨 그리고 김영훈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같이 이제 참배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원희룡이다.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미 방문한 바 있는데 내일도 야당 대표로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방문한다고 하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SNS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내일이다라면서 좀 군사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져간 민주시민들의 영령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추모한다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관련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한 그런 사건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더해서 이제 조선일보와의 어떤 통화에서 추가로 또 한 말이 있는데요. 네.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보편적 인권 정신에 따라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우리의 이제 한국의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 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게 5.18 정신이 아니다. 5.18 정신은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전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이렇게 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직에 있을 때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냥 5.18 정신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금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와의 이제 통화에서 한 얘기는 결국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의 메시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좀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당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현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같이 담았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여름에 손바지 입고 장에 가는 꼴이다라면서 이렇게 여러 이제 안 맞는 가치를 막 조합한다는 취지에서 뭐 UFC가 어울리다. 이게 뭐 이종 격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SNS에서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게 윤석열 검찰 아니냐.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의미가 있지만 5.18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5.18 추모제에 초대를 받았다.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오는 날씨에도 광주에서 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 보수정당 가운데 이렇게 처음으로 추모제에 초청받은 게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이무리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고 또 유가족들과 민주열사들 묘소를 둘러보고 또 참배를 했는데요. 이 유족들은 좀 잘 왔다.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 이제 5.18의 어떤 역사라든가 국민통합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족들과 이 두 의원들이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좀 뭐랄까요 훈훈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호남의 여론이라든가 민심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좀 확보한 집토끼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야당이 이렇게 좀 중도 공략을 위해서 호남에 방문하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라도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감안을 해서 거기 그러한 길을 좀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여당도 보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앞에 두고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송 대표는 가시방송이고 미안하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청년층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영훈 전국 대학생위원장 연결해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당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대학생위원장 박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20대와 대학생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정책도 전달하고 아젠다를 좀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께서 성년의 날을 맞아서 청년 간담회를 열자 이렇게 당에 제안하신 겁니까?
이거 오늘 자리는 전용기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당대표께 제안해서 열린 자리입니다. 네. 간담회에 참석한 20대 청년들은 혹시 어떻게 섭외한 거예요? 3분 정도는 저희 지역 곳곳에서 우리 당 대학생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네. 한 4분 정도는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 학생회나 이런 곳들 통해서 좀 부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용기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뼈아픈 발언은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뼈아픈 발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잖아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냐고 놀렸는데 요즘은 민주당 지지하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저는 이 말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사실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은 게 그 말을 하니까 제가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미리 혹시 청년들 지금 참석자들 만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간담회 날 처음, 그러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네네. 처음 만났고 네네. 그 자리에서 20대 청년들이 이런 쓴소리 막 쏟아낼 때 네네. 당황스러우셨겠는데요, 많이? 네, 엄청 겸허하게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현재 대학생이니까 20대 네네.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그 간담회 자리에서 쓴소리 나온 것 말고 20대 분위기 진짜 체감하는 20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 대학교를 4학년 2학기거든요. 계속 네. 다니고 있었고 그랬는데 2017년이나 2018년에는 민주당 활동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사실 응원해 줬거든요. 학우들도 네. 그렇고 선배들도 후배들도 많이 응원해 줬는데 요즘은 만나는 분들마다 민주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 앞이라서 그렇지 더 세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라서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절한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좀 비판적으로 그러고 실망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십니까? 오늘 참석자들도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 보면 인국공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좀 빗대 보면은 청년들은 모두가 사실 같은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거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그런 사실 산술적인 평가를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집단을 나누어서 제한 경쟁을 하는 게 사실 많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부동산 집값 상승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지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축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도 계속됐던 내로남불 논란 네. 이런 건 영향 안 줬을까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사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요. 네.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이죠. 검찰과의 갈등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은 재판의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과도한 갈등이 또 청년들에게 정치권에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현금성 청년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 주겠다. 또 어떤 분은 군 제대자의 사회 출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때는 여러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20대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내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막상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예산들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예산인지 청년들은 알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집행 가능한가 에서부터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금성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실현될 거라는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 미진학자라고 하면은 뭐 이른바 고졸이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은. 10명 중 3명이 지금 고졸인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청년 정책이 맞춰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 간극을 좀 줄이는 역할이 또 집권 여당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당 안에서 논의해서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뭐 백신의 일자리, 모병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뭐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백신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백신을 과연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사실 그 친구는 21학번이라고 밝혔거든요. 21학번인데 아직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과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염원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알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저도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은 한번 신경 써서 언제 어떤 나이 때 어떤 성별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모병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모병제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일 때는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경력이 뒤처지게 되잖아요. 네. 또 학업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의 단절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선정해 준다고 해도 사기업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2년만큼의 그 기간의 연봉 만약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사실 손해보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또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은 2년 정도 경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호봉이나 가산점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직업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게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자. 이 결과가 아니고 출생아 수도 떨어지고 하니 이때는 모병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왜냐하면 모집단을 만들어서 청년층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건 아니니까 네네. 아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 이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원인을 젠더 갈등 때문이다. 남성이 역차별당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여긴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사실 이번 선거의 패배가 20대 남성이 우리 당을 저버린 것이 100% 젠더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청년들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또 보면은 젠더 갈등이라는 게 사실 정치 안에서 일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지 이게 마치 20대 전체의 이슈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제 뭐 이렇게 해서 군 관련 법안들 잇따라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20대 남성의 민심 위반을 단순히 군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 문제는 단순히 여러 사안 중에 사실 하나일 뿐이고요. 군 문제도 딱 군 문제 하나가 아니고 군 문제를 비롯해서 뭐 젠더 문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공정의 문제도 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전체를 또 파악하는 게 너무 과대대표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다. 또
우리 군 관련 법안을 내고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군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20대 남성의 표가 우리에게 다 돌아오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안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지,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변한다, 이렇게는 다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남녀평등 복무제, 네.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시니까 20대 의견을 누구보다 잘 듣는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남녀평등 복무제요. 남녀평등 공모제에 대해서 사실 그런 논의조차 아직 뭐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여성과 남성 두 집단 안에서의 그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남녀평등 공모제는 좀 더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층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이 일자리 문제 어떻게 정치권이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는 지금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을 거고요. 경제 상황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양질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직 성과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 일자리거나 임금이 낮은 근데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공과 맞는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좀 과감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이제까지 일자리 정책에 수십 조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 전부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주거 안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중에 20대, 30대 청년들이 59%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부동산을 사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5년, 10년, 이렇게 15년 일해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투자는 안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저희 부모님만 해도 5년, 10년 일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30년 이렇게 일해야 살 수 있다 하니까 청년들이 더 다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당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LTV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네. 과감한 결단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20대 청년층 목소리 들은 거잖아요. 앞으로 네네. 이제 청년층 목소리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전영기 의원도 그렇고, 이게 단 한 번의 간담회를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항시적인,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정책 연구소를 제안드렸거든요. 네. 매주는 어렵더라도 격주로 전국을 다니면서 수도권에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직능과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추진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활발한 활동 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상도 지역